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게요. 11강부터 시작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84년 갑신정변까지 끝을 냈고요. 그 갑신정변 이후에 10년 동안은 한반도에서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어요. 그러다가 1894년 이 해가 되면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94년을 열어제낀 그 초대형 사건을 뭐라고 하냐?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고요. 수능과 내신 다 아주 강력한 출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 94년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됐죠. 개항을 했죠. 항구를 열어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부산, 원산, 인천으로 들어와서 무역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진행되냐? 일본의 경제 침탈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이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쳐들어오는 양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정치, 산업, 경제, 사회 모든 면을 서양식으로 타박하는데 그 중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롤모델로 삼은 국가가 영국이에요. 따라서 일본에서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좀 모방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방직기, 방적기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제품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일본의 산업혁명도 면제품 위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이 면제품이다 보니까 우리 조선에 주로 수출하는 거는 면제품인 거예요. 대신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쌀을 이 조선에서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쌀과 면제품을 교환하는 시스템이었었던 거예요. 이거를 미면 교환 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면 교환 체제로 인해 가지고 나온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 쌀이 무제한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쌀을 어느 정도 적당히 좀 통제를 하면서 일본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먹어야 할 쌀들이 일본으로 대거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곡물 가격, 곡식의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은요, 농사 짓는 것 외에 이제 농사 짓지 못하는 추운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뭘 하냐면 집에서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거를 가내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조선 농민들의 그 가내수공업 형태는 주로 무엇이었냐면 배틀 같은 걸로 옷을 짜서 만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면제품 옷이 들어오죠. 그 제품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낸 옷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찍어낸 옷과 우리 그 백성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옷은 품질상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일본 면제품의 그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부의 농민들이 만드는 가내수공업 제품들이 팔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가내수공업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일본의 경제 침투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 거고요. 농민들의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당시 우리 조선 정부는 2대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무능,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나마 하는 게 뭐냐? 수탈. 백성들을 막 고열을 짜가지고 뺏어가는 그런 일만 비일비재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농민들은 가뜩이나 일본 때문에 힘든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학 그 농민들이 어디에 기대기 시작하냐면 종교에 기대기 시작해요. 그 종교는 농민들이 좀 보수적인 이 당시 면이 있어서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보다는 우리나라가 만든 종교 쪽으로 많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 종교가 동학이에요.
근데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60년 경주 지역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이거를 창시하고선 막 전파되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이 종교를 만든 최재우가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얘를 처형을 시키거든요. 즉 사이비 교주로 인정시켜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종교가 사이비가 된 거예요. 이 당시 94년쯤 되면은 우리 농민들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 거죠. 따라서 이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종교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합법적인 종교다라는 걸 먼저 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894년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인 92년도와 93년도에 그 종교를 합법화하기 위한 운동들이 먼저 진행이 돼요. 요거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교조 신원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조 신원운동. 교조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최재우를 얘기하고요. 이 신원, 원통함을 해결하라. 최재우는 원통하게 죽었다. 그걸 좀 해결해달라라는 겁니다. 이걸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교조 신원운동의 그 목표는 종교를 만든 교주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좀 없애달라, 해소해달라라는 것이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해소한다는 얘기는 최재우가 만든 종교인 동학을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고 이게 92년, 93년경에 절정을 이뤄요. 그래서 이 당시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충남 삼내에서 열어진 삼내 집회, 또 서울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올린 상소인 서울 복합상소, 또 보은에서 가진 보은 집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교조신원운동의 여러 시위 사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학이 더욱더 확산이 돼요. 아,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런 종교구나 이제 더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믿고 있을 때쯤이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거예요. 그 90년대 초중반에 이 동학 농민 조직을 건드린 사건이 94년도 1월 달에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1894년 본격적인 그 과정,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과정을 살펴보는데 실제 수능에 동학농민운동이 나오면 과정이 나와요. 수능의 과정이 주로 나오는 문제로는 동학농민운동, 나중에 배우게 될 6.25 전쟁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과정 중심의 문제거든요. 과정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4단계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고부농민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부농민 분기의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당시 전라도 고부라는 동네에 누가 찾아오냐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령, 그 동네를 통치하는 수령, 사또로 이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탐관오리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뜯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고부 지역이 농민들이 많거든요.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물이고,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라고 해서 저수지를 지어요. 이 조병갑이 지은 저수지를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는데 농민들을 막 강제로 동원해서 힘들게 짓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노동력을 많이 수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민들을 동원해서 만든 저수지니까 농민들이 이 저수지를 나중에 이용하게 할 때는 일정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만석보를 이렇게 농민들을 통해 지은 조병갑은 여기에 이제 농민들이 와서 물을 이용할 때마다 아주 말도 안 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뭐 물을 팔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민들을 수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수탈을 하기 시작한다. 자, 이러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저수지 우리가 이용하겠다는데 당신 뭐예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되게 폭정이 많았거든요. 이 조병갑이 오히려 이제 자기에게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탄압을 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당시 전봉준이라고 하는 농민이면서 동학교주의 그 동학이라는 그 교단의 중간 책임자였던 이 전봉준이 이제 들고 일어섭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정부 요인들을 이렇게 지금 뒤엎어버리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쓸 때 경문이나 통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쓸 때 맨 위에 이렇게 이름을 쓰거든요. 윤숙노, 내가 주축이 될 테니 누구를 몰아내자 이런 이제 과격한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사람 주도자가 이제 총 책임을 지고 보통 사형을 당하거나 이래요. 동학은 인내천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평등 사고방식이 있고 책임도 골고루 그래서 따로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밥사발 있죠? 동그란 밥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 이렇게 원을 그려요. 여기다가 이제 윤숙노 누구 해서 우리는 누구 조병락을 몰아내자 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주도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통문을 쓰게 돼요. 이게 동학의 큰 특징인데 요거를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배워놔요. 사발통문이라고 해요. 이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제 조병갑을 몰아내고요. 만석호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어떠냐? 자진 해산을 해요. 간단한 사건이죠? 이게 고분농민 봉기 1단계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속 시원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 어쨌든 조병갑이 탐관오리긴 해도 수령이란 말이에요. 수령은 왕이 파견한 관리고 왕이 파견한 관리를 농민들이 지금 내몬 상황이잖아요. 일종의 역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서 조사 관리를 파견해요.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처리하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하는데 그 안핵사로 이용태라고 하는 아저씨가 내려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안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조병갑과 전봉준 중에 조병갑이 훨씬 잘못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그릇된 판단을 바탕으로 전봉준과 농민들을 가해자로 오히려 몰고 이들을 탄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깔끔하게 일 처리하고 해산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으니까 이건 이상한데? 라고 해서 전봉준이 이제 고부 지역에 있는 농민들만 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 있는 동학 농민들을 들고 일어서게 돼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제 1차 봉기라고 되겠습니다. 자, 1차 봉기의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1차 봉기의 배경은 이 고분농민 봉기 이후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고분농민 봉기를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농민들을 탄압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참을 수 없었던 전봉준이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요때 이제 맨 처음 일어난 데가 무장이라고 하는 동네와 그다음에 백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봉기 들고 일어섭니다. 들고 일어서고 상당히 그 규모가 컸어요. 그 규모가 컸으니까 이제 농민 반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 정부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해야 해서 관군을 파견을 해서 관군과 농민군 사이에 일대 격전이 2번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전투를 뭐라고 하냐? 황토연, 황룡천 전투라고 해요. 2번 전투가 있어요. 황토연 전투가 첫 대규모 전투고요. 이 전투가 일어난 날이 우리 이제 찍는 거 기준으로 저번 주였던 5월 11일. 그날이 황토연 전투가 있던 날이라서 그날을 동학 농민운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황토연, 황룡천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해요. 이 잘 무장된 관군을 농민군이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떡하냐?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전주성. 전주성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 조선시대에는 각 도 중에 가장 중요한 두 도시의 앞자를 따서 도 이름을 지어요. 예를 들면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충청도. 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강원도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 있는 전라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전주와 나주, 전주예요. 근데 그 전주가 점령된 거예요. 조선 왕의 본관을 전주이시라고 하는데 그 전주이시의 중요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전주성이 농민군에게 점령당하고 만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완전 상황이 확 바뀌어요. 이제 이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종과 명성황후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국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 그래서 청군이 충남 아산으로 전봉준을 진압하러 들어와요. 그런데 저번 시간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진 조약 중에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군과 일본군은 조선으로 파병할 때 상호 통보를 하고 동시 파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인천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시 전봉준이 볼 때는 이거는 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외세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모습은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개혁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관군 지도자와 이제 협상을 해요. 내가 해산을 할 테니 우리 농민군이 요구하는 개혁을 나도 하고 너도 하자. 그러면 우리 해산하겠다. 그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전봉준이 해산을 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요 전봉준과 정부가 맺은 요 조약을 전주에서 맺은 화해를 해매 맺은 조약인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자, 전주화약이 맺어진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자,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가 어떻게 한다? 청에 지원을 요청한다. 청에 지원을 요청하자 어느 나라 군대와 청군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여기에 어느 나라 군대까지? 일본 군대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의 근간이 된 조약은 텐진 조약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보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것이 이제 좀 아니다 라고 판단한 전봉준은 자, 이제 과정으로 갈게요. 전봉준은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화해를 하며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해산을 해요. 청군과 일본군 돌아가라 이거죠. 이제 해산을 하고 나서 이 전주화약의 내용이 뭐냐면 해산을 하긴 하되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개혁의 내용을 정부도 실행을 하고 우리도 실행을 하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집강소 라고 하는 전봉준의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해산한 다음에 전라도 각지로 흩어져서 이제 집강소라고 하는 일종의 농민 자치기구를 만들어요. 자치기구를 만들고 이 자치기구를 만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런 개혁들을 단행하는데 그걸 이제 패정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혁을 단행을 해요. 자, 우리 안 보일까봐 뒤로 못 이어가겠네요. 그래서 이 패정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고 이 패정개혁의 내용은 실제 시험에는 많이 내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공식적인 역사책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동화가 관련된 소설 쪽에 남아있는 자료들이라 어쨌든 간에 이제 쓰게 되면 여기 주로 나왔던 게 토지균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가진다거나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패정개혁의 내용이에요. 정부 이제
전봉주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부와 약속을 맺고 자기네들이 추진했던 개혁을 지방에 내려가서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패전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전봉준이 해산을 했으면 전봉준을 진압하러 온 청군과 일본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청군은 돌아가요, 알아서. 그런데 일본군은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컴컴한 속내를 가지고 들어온 군대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 어떡하냐? 돌아가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군대로 포위한 다음에 왕과 왕비를 포위로 임질로 잡고 바로 평양 쪽에서도 후퇴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를 급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 왕과 왕비가 사로잡히고 청일전쟁이 일어나. 이거는 전봉준이 또 원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 좀 봐라. 일본 애들 가만 내두면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들을 이제 긁어 모아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2차 봉기라는 단계입니다. 자, 2차 봉기의 그 배경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 일본군이 어떻게 했어요?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점령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죠. 이른바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서학에 반대된다. 외세의 개입을 되게 싫어하는 종교거든요. 외세가 지금 우리나라 국정을 지금 개입하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전봉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농민군이 다시 봉기하게 되고, 요때 이제 봉기한 곳이 논산이라는 지역이고요. 논산에 이제 할 때 북쪽에 있던 동학 조직인 북전,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동학 조직인 남전, 두 조직이 논산에 모여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요. 이 당시 이제 뭐 하진 않았는데 동학의 조직을 포접제라고 하는 종교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의 이제 북쪽, 남쪽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본군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전투인 공주 우궁치 전투예요. 조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당시 동학농민군은 뭐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20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일본군은 수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학농민군의 무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열악한 그냥 뭐 호미, 낫, 뭐 칼, 뭐 이런 수준이고요. 일본군은 아주 현대화된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동학농민군이 수십만이라서 수십만의 동학농민군이 시위를 위해서 치고 올라갔지만 막 총을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동학 사람, 이 농민 반란군들이 여기 있는 전봉준 찾아가서 우리 어떡하냐. 이제 동학 지도부에서 종교잖아요. 부적을 그려줘요. 이 부적을 붙이고 나가면 총이 안 맞을 것이다. 농민들은 그래 믿을만해. 하면서 이제 부적 붙이고 나가서 또 싸우다가 죽고. 거의 뭐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거의 학살이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거의 괴멸당합니다. 이 공주군 전투로 괴멸당하고 여기서 이제 어떡하냐? 전봉준도 체포가 돼서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개혁은 여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을 살펴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두 단어로 소개를 한다면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세에 반대하고 봉건제도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외세에 반대하는 건 뭐 쉽고요.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넓게 봐가지고요. 이전에 잘못된 뭐 여성에게 막 전족이라고 해서 발을 줄이는 걸 강요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과부는 뭐 평생 수절해야 한다거나, 뭐 잘못된 사고 방식들,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는 참 미개하다라고 하는 이전에 잘못된 사회 여러 제도들을 통칭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반봉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1차 봉기 있죠. 1차 봉기는 지금 기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일어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차 봉기 때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하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는 2차 봉기 있죠. 2차 봉기는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났나요? 일본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반외세 성격이 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에요. 이 농민들이 이런 거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정부도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단행해야겠다라고 해서 개혁을 단행해. 조선 정부 자체가 그거를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중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제 반일 감정이 커져요. 이 반일 감정이 커진 동학농민들은 지대가지 않고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른바 항일 의병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조금 더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얘기했지만 동학농민은 그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가 큰 충격을 받아요. 이거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해서 역시 똑같은 해요. 동학농민운동이 있던 1894년 그 자체에 동학농민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요 과정을 따지면 전주화약 맺고 나서 이 조선 정부가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은 그 자체로 1차, 2차, 3차 개혁 크게 3번 나눠지고요. 여러분은 좀 힘들겠지만 그 3번의 개혁을 내용상 분류하실 줄 알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는 이 배경으로 가자면, 이 갑오개혁이 시행된 배경으로 가자면 동학에서의 요구가 가장 컸어요. 동학에서 특히 이 전주 화약으로 동학에서 이제 우리 개혁합시다 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알겠다 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이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했어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는 했는데, 이 교정청 설치하고 나서 자주적인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찰나 아까 얘기했던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이뤄지게 돼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이 교정청이 다 폐지해요. 그리고 우리 일본이 원하는 스타일로 개혁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 1차 갑오개혁이 이뤄지게 됩니다. 1차 갑오개혁이 이뤄지게 돼요. 자, 1차 갑오개혁이 이뤄진 배경으로 들어가자면요. 1차 갑오개혁이 이뤄진 배경으로 들어가자면,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일본이 원하는 스타일로 개혁을 해라 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 가장 자기네들 느낌에 좀 맞는 사람이 누군 것 같더니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김홍집을 영의정 자리에 앉혀놓고 그 비슷한 사람들로 이제 조선 정부의 관리들 딱 꽉 채워버려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조금 어려운데요,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홍집 내각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이 일본시 원하는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군국기무처라고 합니다. 군국기무처 조금 준비해. 자,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을 하게 돼요. 자, 개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정치적으로, 자, 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됐다는 거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려고 하는 정한론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을 좀 일본이 점령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 고종 5에 명성황후나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껄끄럽잖아요.
정권에 지금 정치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조선 정치를 주도하는 게 의정부거든요. 의정부에 소속되게 하지 말고 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 저 아빠나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을 국내부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국내부라고 하는 기구를 신설을 해가지고 왕실 사람들을 정치에서 좀 제외시키자. 이게 그래서 하나가 개혁 내용이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6조. 왜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6조가 집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의정부 6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6조를 8개 암문으로 바꿔버려요. 파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1차 가보개혁 이유를 의정부 6조 시스템이 아니라 의정부 파라문 체제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파라문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광종이 만들었던 시험제도인 과거제 있죠? 과거제 폐지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여기 정치 파트에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경제 파트에서 내용은 이제 이 조선 정부가 돈을 쓰는 기구들 살펴보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군데에서 돈이 거치고 다양한 경우에서 돈이 나가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지금 소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나중에 조선을 점령하려면 이런 것도 잘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돈을 걷고 쓰는 기구를 하나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돈을 담당하는 기구가 6조 중에 호조라고 하는 기구였는데 지금 6조가 없어졌잖아요. 그 호조 대신에 생긴 기구를 무슨 기구라고 하냐? 탁지아문이라고 합니다.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재정의 일원화를 단행하고 여기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은본위 화폐 제도. 조선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낼 때 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여기다 해야겠네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잘 나오는 것도 하는데 신분제를 철폐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거의 메인 주제였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1894년 가보개혁이에요. 신분제가 철폐됐다는 얘기는 노비제 역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혼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거를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선생님, 1차 가보개혁의 내용 중에 일본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일본이 싫어할 만한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부제가 허용 이런 것들은 되게 동학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해서 시행한 개혁이 1차 가보개혁이긴 하지만 일본이 감시도 하기 전에 뭐가 발발하냐면 청일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 정부가 한참 1차 가보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도중에 일본이 이 개혁을 감시할 여력이 없어요. 중국 청다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봤을 때 좀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개혁의 내용들이 1차 가보개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일본의 승리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황에서 일본이 한숨을 돌리고 조선 정부를 돌아보니까 개혁이 마음에 안 드는 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차 가보개혁을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단행한 걸 뭐라고 하냐?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2차 가보개혁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칠판이나 이런 게 좀 많고 오늘 내용 막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온라인 수업이라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수업만 건조하게 쭉 나왔어요. 되게 지루하고 힘드시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관련 내용은 요 이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